적어도 한 1, 2년 내 2024년, 2025년에 폭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후는 저도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뭐 서울 경우는 2배 이상 올랐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잠실 엘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실 엘스 워낙 유명한 아파트고요. 잠실 엘스가 2013년에 8억에서 9억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8억 7천, 9억, 또 9억 몇천 정도, 9억대, 8억대에서 9억대 정도 거래가 되다가 2021년에 27억까지 최고가 거래가 됩니다. 물론 27억이 최고가고요. 그 당시로도 24억, 25억이 이제 주로 거래입니다. 8억, 9억이라고 치죠. 9억에서 25억만 잡아도 몇배가 올랐습니까? 2.5배, 3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2.5배 정도 올랐는데 1차 하락 때 금리가 올라가서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19억 정도 거래가 됩니다. 10층 이상 기준으로요. 19억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한 24억까지는 다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최근에 이제 바닥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바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작년보다 올라가면 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승론, 상승기라고 한다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올라갑니다. 서울 기준에서 2015년에서 2021년처럼 이걸 상승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상승기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바닥부터 앞으로 5년간은 올라갈 거야. 물론 일직선은 아니겠죠.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이 되다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엘스가 지금 24억 거래가 됐다고 했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5년? 7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2배 이상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엘스가 24억, 쉽게 말해서 20억만 잡죠. 그러면 2030년 정도에 40억이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엘스가 40억이면 서초 반포 아파트는 원밸리는 60억이 가야 되는 게 말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압구정, 여의도, 원밸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 지역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나 인도로 가도 부자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전체의 이야기, 수도권, 전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본다면 지금 바닥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시기상조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 왜 거래가 안 되냐면 집주인들은 폭등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당분간 폭등은 없을 거야. 이거 어떻게 폭등이 가능해? 라는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바라보는 산이 틀려요. 집주인들은 폭등은 없는데 폭락도 없을 거야. 그리고 몇 년 후 되면 금리도 내려가고 서울은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건설 회사들이 공급을 못 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나는 몇 년 버틸 거야. 호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줄을 당기고 있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는데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 금리 내려가지도 않았잖아. 공급 물량? 그래서 그 언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서울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꼭 서울에 사야 될 필요도 없잖아. 지금까지 기다렸어 라고 해서 또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둘 중에 한 명은 져야 되겠죠. 집주인이 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지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당분간 이 균형, 팽팽한 균형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금리가 갑자기 저금리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갑자기 고금리가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금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24년 뭐 말에 내릴지 미국이 2025년에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리더라도 큰 폭으로 저금리는 안 간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0.25 정도 내려겠죠. 0.25, 0.25, 0.5%포인트 정도 내렸을 때 처음에는 환호성을 지르겠죠. 심리적으로 보면. 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내려가면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야.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멈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0.5%포인트 내려가서 대출 금리가 뭐 엄청나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전고점을 넘은 가격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지? 멈추게 되면 다시 또 살짝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2025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026년, 2027년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3년 후의 시장을 금리나 정책을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보합, 조정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다. 건전한 상황. 건전하다.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2022년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집값이 올라갔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시장의 작용이죠. 소위 버블이 더 커지지 않았죠. 그렇죠.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생긴 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상승론자들도 인정을 하고요. 하락론자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쭉 지나는 방법. 우리 인플레이션에서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요. 우리 기자님 10년 전 연봉하고 지금 연봉이 물론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 똑같은 과장 월급이라면 차이가 나겠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가도 10년 전에 밥 먹은 거하고 지금하고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2026년, 7년 정도 되면 7년 지났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버블이 2027년 정도 되면 버블이 상당히 제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버블이 더 빨리 제거가 될 수는 있겠죠. 버블이 생겼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으로 버블이 줄어들다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더 빨리 줄어들겠죠. 그러면 반등 시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반등할 수도 있고요. 더 1, 2년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하락이 온다면 더 빨리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볼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 막 폭등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난리가 나서 막 규제하고 똑같았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한번 1차 하락이 있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합 조정기 보합이라는 게 직선이 아니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2012년에 2차 하락이 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어? 2011년만 하더라도 다 그 생각했거든요. 서울이 어떻게 떨어지지? 개포주공 재건축 아파트들 11억 12억 하던 아파트들이 2년 만에 5억 7천으로 떨어졌거든요. 서울이 떨어지더라고요. 2차 하락이 오니까. 근데 그런 건전한 조정 과정을 지나고 나니 2013년 거래량이 늘어나고 14년, 15년 지나가면서 다시 상승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조정기는 굉장히 건전한 조정기다. 그래서 저는 막 초조한 마음에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경제나 부동산을 위해서 반드시 2022년, 2023년 2년 조정이 됐고요. 2024년 또 조정이 되고 있는데 2025년이면 4년이잖아요. 2026년이면 5년이고 이런 건전한 조정 과정을 지나가야만 저는 다음 상승기로 가는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우리가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고민은 좀 접어두고요. 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한 10년, 15년, 20년 후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론을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지금 5년 정도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30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15년 후에 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5년 또는 7년 정도 2030년 이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돈을 도와준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혼집을 사라. 양가 집안에서 돈 보태줄 테니까 사. 너희들 모아둔 돈하고 대출 좀 받아서 부모인 내가 살아보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야. 사서 좀 떨어지면 어때? 잘 살다 보면 나중에는 올라가 있더라. 라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100%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계기가 전세 처음에는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랍니다. 아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짜증나. 막 와이프도 막 불안하다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 기회에 그냥 사자. 대출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 받자 그래. 몰라. 해서 샀는데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까 화폐 가치 하락하고 맞물립니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0년이 지나서 10억이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10억 아파트가 13억, 14억 가면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닙니다. 10억 아파트가 20억 가면 3, 4억은 인플레이션 방어, 5, 6억은 투자 가치예요.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자금 되고 필요할 때 사는 사람이 정답이야. 많은 우리 부모님들 또는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죠. 30년 동안 터득한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도 대충 사, 필요할 때 사라입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2년의 조정기가 지났죠. 2022년, 2023년, 2021년 전고점보다도 그래도 내려온 아파트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본다면 사야 되는 분들은 사자. 그런데 좀 따져보자. 서초구,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이런 데는 사실은 신고가 나오고요. 따라갈 수도 없고요. 진짜 돈 많은 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그거 살 능력이 되는데 뭐가 고민이야. 집값 1억, 2억, 3억 떨어지는 게 뭐 어때? 니들 연소득 버는 게 얼만데. 신경 쓰지 말고 사라고 합니다. 그 정도 소득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30억, 5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뭘 그래 고민을 하십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 전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30%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거의 우리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우리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서초구, 강남구, 강남 3구나 강남 4구 또는 마용성에서는 그런 일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벗어나면 30%는 아니더라도 20% 조정된 매물들 꽤 많이 있어요. 또 30%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의 매물들을 눈여겨보다가 내 집 마련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나는 좋은데 하고 싶어 하면 생각은 해야 될 게 전제 조건은 뭐다? 내가 사고 나면 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가는 거는 기대하지 말자. 물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맙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사고 나면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내가 팔고 나면 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시차를 두고 나면 그 시차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는 갑니다. 대한민국에 적어도 10년 후는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그렇고요. 올라는 가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고 나서 집값이 왜 2천만 원 떨어졌지? 그걸 왜 신경을 씁니까? 자,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고점 대비 좀 떨어진 매물들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간다면 일본을 우리가 저는 눈여겨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이제 앞서서 한 2, 30년을 먼저 인구 감소도 경험을 했고 선진국 과정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들어갔던 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간 또 선배 국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본다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장기 침체도 겪어왔는데 어떤 지역들이 살아남았을까? 우리가 그걸 또 눈여겨볼 필요는 있잖아요. 도쿄라고 다 살진 않잖아요. 도쿄도 굉장히 큽니다. 도쿄가 우리 경기도만 해요. 도쿄 도입니다. 우리가 도쿄라고 하면 서울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도만한 지역에 한 인구로 따지면 1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요. 도쿄 중심부가 살아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은 좀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또 지역적으로 본다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면 인구도 감소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세권 지역들은 탄탄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역세권의 예를 들어서 10억이고요. 여기서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8억이다. 과거에는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8억짜리 사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2억을 더 주더라도 역세권, 좋은 지하철역 주변 또는 학교라든지 편의시설 조금이라도 가치를 더 주더라도 그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시세에는 그래도 그런 현재 가치가 더 좋은 특히 역세권이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6억, 8억이 있다면 차라리 역세권 가까이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8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자금이 부족해요.
우리 2020년, 2021년에 연끌하신 분들 1억, 2억 예비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합니다. 모아둔 돈이 각각 1억씩 있다고 쳐줘. 제가 그때 상담했던 사례인데 부모님한테 지원을 좀 받고요.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 베팅을 해서 10억, 12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자기 자본이 2억인데 과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은행에 그냥 예금하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는 게 이제 리스크인데 굉장히 낮은 리스크이긴 하죠. 부동산이나 주식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내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금리가 올랐잖아요. 2022년에 미국이 한국은행이 그렇게 올릴 줄 몰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몰랐죠. 202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커요. 이거는 자기 자본 2억인데 12억짜리를 사면 자기 자본 비율이 20%도 채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대출이자 내다가 못 버티고 급매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했는 말 기억만 하시고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생기지 않는다는 확률이 생겼잖아요. 2022년에 예상치 못한 미국에서. 그분들이 지금 과연 대출 얼마나 담보대출 한 40%는 받았겠죠. 전세자금 대출 전세금의 전세를 한 50%를 받았을 때 80% 받았다면 한 40% 받았죠. 한 80%를 대출을 받았는데 10억에 80%면 7, 8억인데 대출이자 감당이 되겠습니까? 두 분이 뭐 전문직이라면 모를까요? 결국 그런 분들이 급매물로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그냥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과 원칙이 뭡니까? 자기 자본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진다. 가급적이면 현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를 산다. 사고 나더라도 3년, 5년 정도는 안 오를 수도 있으니 충분히 자금력을 가지고 대출이자 내면서 버틴다. 대출 금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받은 대출보다 최악의 상황, 2배 정도 올라가더라도 3년은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정도의 위기 관리만 된다면 내 집 마련해도 되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이 상승기냐? 아직 상승기 진입하지 않았고요. 바닥 찍었냐? 바닥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이 서울이 2차 하락이었고요. 2013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정부에서는 5년간 양도세 면제도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는데 언제 사는 게 좋았느냐? 2012년도 2차 하락 때 사신 분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용감한 분들, 좋게 말하면 용감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거죠. 더 지하 3층, 4층, 5층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게 맞느냐? 바닥 찍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2013년 또는 14년, 15년 정도에 들어가는 게 현명하죠. 그러면 지금 또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그 시기를 그냥 잘 살고 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집이라는 게 내 가족이 내 소중한 내 자녀가 편하게 내가 품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나중에 독립을 하니까 20, 30년 이 기간 동안 내 가족이 편하게 잘 사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잘 살고 있으면 좀 안 오르면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는 리스크 관리도 안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돼. 우리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미싱 오브 아웃. 그러니까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미싱 아웃 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좀 많이 베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준비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많이 조정이 된 곳들 또는 또 개발 호재가 뭐 GTX라든지 개발 호재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지역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주간 동화도 보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좀 차분하게 막 올라갈 때는 안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지금 준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고 최대한 허리끈 졸라매고 종잣돈 만들어서 기회만 있으면 나 들어갈래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단계.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강남 4구나 용산구나 마용성은 사실 뭐 우리가 그거 걱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실 지금 사기 쉽지 않잖아요. 18억, 20억 넘는 아파트를 내가 취직해가지고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물론 사람 욕심은 좋은데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내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눈여겨보는 지역들이 일단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쪽입니다. 왜 이 지역을 눈여겨보냐면 이제 서울하고 단순 거리는 좀 있어요. 강남하고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데 GTX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2028년 정도면은 아마 개통 예정인데 뭐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교통망도 그렇고 일단 재건축 재개발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는 1988년에서 뭐 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재건축 속도를 좀 낼 수도 있고요. 물론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가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GTX 호재도 있고 재건축 호재도 있고 거기에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 일자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쪽 지역들이.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하락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2월 때 그 지역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또 다행히.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좀 하락한 매물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가격대를 본다면 그런 아파트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걱정하지는 않죠. 그리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본다면 또 일기 신도시 우리가 또 뭐 최근에 말은 많은데 쉽게 되진 않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아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정부 말하는 것처럼 2027년에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첫 단추 끼우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게 본다면 분당이 좀 어렵다면 가격이 좀 높잖아요. 분당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용적률 낮은 아파트들 또는 뭐 역세권 아파트들 들어가시면 되고 분당에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일선 분당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평촌 신도시 교육 환경도 좋고 역세권에 굉장히 좋죠. 분당 다음에 평촌이잖아요. 그래서 평촌 그 돈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삼본이나 중동 신도시도 나름대로 인프라 갖춰져 있고 또 선도지구 지정도 되고 여러 가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 눈여겨보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기 신도시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90년대 택지 지구들 많이 지정이 됐거든요. 수도권 지역들 보면 찾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수원에도 있고요. 고양에도 많고요. 뭐 안산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조금만 이게 손품 발품 파시면 내 자금에 맞는 내 집 마련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야지 돈 모아서 나는 마용성 들어가려 그러면 모으는 동안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또 시기가 좋은 만큼 충분히 준비를 해서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집값 올라갈 때 같으면 불안해서 안 되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